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오르며 근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소비가 늘면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0m 옹벽에 둘러싸여 있는 성남 백현동 아파트를 찾아 이 후보에 대해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불법 브로커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아 윤석열 후보 측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이 54.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돌파 감염 비율이 서울의 경우 전체 환자의 50%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2주간 코로나 사망자는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예고되자 밤샘 줄서기가 벌어졌습니다. 번호표를 파는 암표상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에 부과했던 철강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요즘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부터 오늘은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 건 다 아실 테고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음식점, 마트 가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죠. 물가가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고 놀라신다는데 통계 수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늘 물가가 제일 싸다는 말도 있다고 하죠. 날씨는 추워지고 물가가 이렇게 매일같이 오르면 서민들이 먼저 힘겨워들 할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800원대입니다. 한 달 새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 제품의 물가는 지난달에만 27% 넘게 올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보통 10원만 원 넣으면 제가 왔다 갔다 공항까지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자라서 또 채워야 되는. 4월부터 2%대 상승을 이어가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3.2% 올랐습니다.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기름값에 휴대전화 요금, 전기료, 외식비, 주택 전월세까지 민생 물가는 안 오른 게 없단 말이 나옵니다. 고기값도 1.5배 오르고 야채도 야채는 거의 2배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었다가 이제 돈을 놓게 되고. 돼지고기와 한우, 계란 등 축산물 가격 오름세는 밥상 물가 부담을 더했습니다. 생활 밀접 품목 중심의 생활 물가 지수는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4.6% 상승을 보여 이런 품목 소비가 많은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는 더 오른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통신비 지원 효과가 사라진 탓으로 돌리며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도 확대되면서 3%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로 맞설 방침이지만 서민들의 물가 전선에는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민주당이 경선 3주 만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일단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예비후보 전원이 참석해 원팀의 모양새를 갖추긴 했습니다만 속마음까지 다 원팀이 됐는지는 물음표가 좀 달려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 공연장처럼 꾸며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년공 시절 옷차림을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이 후보가 등장해 함께 춤을 춥니다. 부인 김혜경 씨도 무대에 올라 파란 손수건을 함께 펼칩니다. 파이팅! 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민주정부 4기를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며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값이 결혼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계승을 표방하면서도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의원 160여 명을 포함해 광역시도의원과 당직자 등 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쟁 주자들도 참석했지만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장동 이슈가 본선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원 투표율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 이틀째인 오늘은 50%를 넘겼습니다. 내일부터는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에 대한 ARS 당원 투표와 함께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시작됩니다. 이 열기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황선영 기자가 취합했습니다. 이틀간의 당원 투표에는 31만 63명이 참여해 투표율 54.49%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지난 6월 전당대회 투표율 45.36%, 2차 예비경선 49.94%를 넘는 기록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틀간의 ARS 당원 투표까지 마무리되면 최종 투표율은 70%에 육박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원 사이에 윤석열 태풍이 불고 있다며 태풍은 민심의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고, 부친의 고향인 충청을 찾은 윤 후보도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해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지를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PK를 찾아 태어난 고향이고 경남도지사를 2번이나 만들어준 은혜의 땅이라며 압승을 자신했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희망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상당수 지금 수도권이나 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한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눈을 똑똑히 뜨고 있는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들을 하시리라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최종 점수의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되고 최종 결과는 5일 오후 2시 40분쯤 발표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장동 수사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내일 영장 심사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범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피한 정모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배임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겠죠.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열리는 김만배, 남욱, 정모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의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민간업체에 몰아줬고 그 결과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한 공모 지침서 등을 배임 핵심 증거로 보고 관련 자료를 보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배임액도 기존 수천억 원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651억 원만 넣었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모 회계사를 배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설계와 공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수사 초기 녹취록 제출 등 협력해 수사에서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의 혐의도 수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첫 내부 출신으로 관심을 모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이 사전에 의혹을 못 밝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장동 원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성남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을 하고 밝혔으면 감사원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대장동 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 후보자는 임명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에 대한 총체적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총체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들의 감시사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에 쓸려 있다고. 국민의힘은 백현동 50m 옹벽을 제명산성이라고 부르며 4단계 용도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을 10분의 1로 축소하는 변경안을 결재한 이 후보와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모든 법규를 다 어겨가면서도 이렇게 허가를 내고 유지가 돼 있는 이 백현동의 실태입니다. 자, 이제는 백현동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검찰이 유동규 씨를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야당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제 더 이상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에 이재명 후보를 다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앞선 기사들에서 보신 것처럼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은 배임입니다.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른바 윗선 논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 수사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해석,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추가 공소장은 물론 그 김만배 등 대장동 핵심 인물 구속영장에도 윗선의 개입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당시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을 했습니다. 예. 결국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의사결정과 결재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 실장이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이 모두 빠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배임 액수를 크게 줄인 것도 역시 윗선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 공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한 651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액수는 김만배 씨의 1차 영장에 적시된 배임액의 절반 수준이고 이 성남 도공이 어제 추산한 배임액보다도 1,000억 원 정도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이 배임액을 줄여서 배임 책임자 범위를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검찰은 액수를 좀 크게 잡아서 나중에 네. 깎이더라도 크게 잡는 것이 보통인데 알아서 적게 잡았다,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요. 자, 뇌물받은 혐의가 없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라는 게 이제 배임밖에 없는데 검찰이 앞서 본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거기까지는 수사하지 않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이 초기부터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그 뇌물을 받기로 하고 대장동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보고 수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이재명 후보가 유 전 본부장처럼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도 정책적 판단이다, 이렇게 본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일자 검찰은 윗선 꼬리 자르기는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고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설명도 또 뭐 일부는 민선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 혐의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반대로. 네, 맞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 정책적 판단으로 기울어 배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금전 관계만 놓고 배임 혐의를 따져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이 월성 원전 사건을 예를 들어 보면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은 사적 이익을 취한 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한수원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면 될 테고요. 네. 자,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내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법원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영장이 한번 기각됐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 결과가 관심입니다. 이 김 씨의 영장이 한 번 더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비난 여론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배임과 뇌물죄의 공범인 남욱 변호사와 이 정모 변호사의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일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수사팀의 존폐는 물론 특검으로 가느냐 이런 기로에도 놓일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될 때 보면 영장 자체가 워낙 엉성했다 이런 비판이 또 있었는데 내일은 네. 어떤지 좀 지켜보죠.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가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준성 검사를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과 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손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받은 걸 반송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준성 검사를 태운 공수처 호송차가 비공개 통로로 들어갑니다. 공수처의 손 검사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수사 개시 54일 만입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 이 가운데 후배 검사를 시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핵심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 텔레그램 화면 속 손준성 보낸 메시지를 토대로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을 보냈는지를 캐묻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손준성 보냄이란 메시지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르실지는 모르죠. 뭐 이따 한번 봐야죠. 뭐 조사는 끝나고.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바탕으로 내일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검찰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스폰서 의혹과 관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도 소환 조사했는데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주변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회장은 회사 내부 정보를 주변에 유출해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허수로 매수 주문을 내는 등 고의로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전체 주가 조작을 총괄 지시한 몸통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2010년 또 다른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긴 의혹이 있다며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김 씨의 주식 계좌 내역을 공개하며 주가 조작 의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윤 후보의 최측근이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 관계자를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업자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첫날인 어제 밤거리는 확실히 북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음주운전 단속에는 300명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수습하던 견인차가 또 다른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만취 운전자 도주의 추격전도 벌어졌지만 견인차 기사들의 운전 실력 덕분에 추격전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사고를 수습하던 견인 차량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며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나들목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견인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고가도로 위로 달아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견인차 2대가 즉시 뒤쫓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은 4km 정도 이어졌고 견인차들이 불법 유턴을 하려던 A씨의 차를 가로막아 세웁니다. A씨는 차를 버리고 100m 정도를 뛰어 달아났지만 견인차 기사들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문을 열더니 저희 밀도에 또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희가 또 잡고 그다음 경찰 불러서 이제 인계를 한 거죠. 이 과정에서 견인차 기사 2명이 다쳤습니다. 이분이 이제 음주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스치듯이 사람을 스친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일상회복 첫날 상황을 보자니 앞으로 코로나 상황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 비율이 크게 느는 등 위험 요소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주 동안 누적 사망자 수는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33명 중 60% 정도가 돌파 감염, 즉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경우입니다. 대전의 요양병원에선 확진자 15명 중 14명이 돌파 감염입니다. 이처럼 고령층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떨어지는 데다 최근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백신 효과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가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효능이 많이 떨어져요.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4개월째 놓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사망자는 16명이 발생해 최근 2주간 사망자 수는 2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1명, 30대 3명이 포함돼 앞으로 젊은 층 사망자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다음 주부터 확진자 수가 2~3배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커집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아파트 값은 치솟고 대출길은 막히면서 규제가 느슨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다는 소식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수도권 한 오피스텔의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이 진행됐는데 지난 밤 사이에 장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안표상이 준 번호표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최근 청약을 마친 인천의 오피스텔 견본주택. 어둠 속에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담요를 두른 사람들. 미분양 물량이 나와 오늘 선착순 모집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 밤부터 수백 명이 몰려든 겁니다. 200개가 미계약이 됐다 이러는데. 연락이 와서. 치열한 자리 싸움에 급기야 안표상까지 등장했고 앞에 이제 번호표 받아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1,000만 원씩 팔고 있어요. 방역 우려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아파트가 폭등 속에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의 길이 꽉 막히자 대체제인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전용 82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원대에 달했지만 청약 경쟁률도 최고 118대 1까지 기록했습니다. 워낙 월급쟁이가 살 수 있는 구조잖아요. 오피스텔이라도.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도 집값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조로 인해서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파트에 대한 대체 수요로서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 다만 오피스텔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수요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한 대형 여행사의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난데없이 간판 교체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빚에 허덕이는 판국이다 보니까 대리점주들은 굳이 왜 지금 해야 하냐면서 반발했는데 본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하나투어 대리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얼마 전 본사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간판 비용 자체가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들었고요. 보시다시피 다 거의 새 거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난해에만 매출이 82% 줄어들고 1,1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하나투어는 최근 인력 구조와 웹페이지 등을 개편하며 회사 로고를 변경하고 전국의 모든 대리점에 간판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본사가 부담하는 건 교체 비용의 절반입니다. 2년 동안 내내 10%도 안 되니까요. 빚에 지금 거의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강압적인 거죠. 해외 협력사는 현재 불리한 환율을 적용한 여행 상품을 본사에서 파는 바람에 2019년에만 2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수익이 안 되면 마사지나 식당이나 다른 업을 하셔서 메꿔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밖에 벌어온 게 없고. 하나투어는 간판 교체건의 경우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데다 대리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금액을 지불해도 된다는 입장. 외환은행의 환율을 적용해서 그 기준을 잡은 것이고요. 본사 부담 50%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법에서 권고한 수준보다 좀 높게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본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리점과 협력사에 대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석탄 발전이 감소했고 디젤 화물 차량의 필수품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진 건데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소 간판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요소수 있는 주유소엔 화물차 기사들이 줄을 섭니다. 요소 때문에 여기 줄 서서 100리터에 15리터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거 넣고 있는 거예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요소 생산이 줄자 수출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요소수는 2015년 배출가스 규제로 화물차 같은 디젤차엔 필수입니다. 12월 정도면 국내 요소수가 재고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0리터당 10,000원 안팎이었던 요소수 값은 최근 15,000원대까지 올랐고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소수 10리터를 넣으면 1만 킬로 이상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와는 달리 화물차는 3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못합니다. 요소수 대란이 물류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요소수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족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물류 대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을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에 의존하는 요소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차와 자전거 등의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방진복까지 뒤집어쓰고 완전 범죄를 노렸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방진복으로 온몸을 감춘 남성이 흰색 자동차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같은 자동차에 접근합니다. 57살 A씨가 옛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차와 자전거, 지인의 차에까지 위치 추적기 6개를 몰래 달았습니다. 실제로 위치 추적 장치를 발견했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7월 이별 직후부터 전 여자친구를 위협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무런 제약 없이 위치 추적기를 구매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단속 못지않게 지금 이런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한 관리 지침이 존재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치 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과도 대치했는데 결국 경찰이 쏜 실탄 4발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자연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주택가에서 대낮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오늘 낮 4시 20분쯤입니다. 동양계로 보이는 4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흉기로 누군가를 위협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가 입고 있던 외투에 막혀 무위에 그쳤습니다. 결국 경찰은 실탄 4발을 쐈습니다. 주택가에서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인근 주민까지 다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총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흉기로 위협한 지인과의 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친환경 원목 가구라고 해서 샀는데 표면에서 나무결 무늬 필름이 떨어져 나온다면 황당하죠. 심지어 이 가운데 일부는 합판 소재를 섞어 쓰고도 원목이라면서 판매됐는데 이게 우리가 알만한 유명 가구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서아 기자입니다. 유명 가구 회사가 친환경 원목 가구라고 광고하는 서랍장. 그라인더로 갈아봤더니 상판은 원목결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서랍은 금세 무늬가 없어집니다. 필름이 어느 정도 지금 지워져서 하얀 표면이 나왔고요. 원목으로 만들었다는 전통 교자상도 포장지를 뜯자마자 상판 지지대가 부러지고 이거 뭐 왜 이래 이거? 그냥 본드로만 결합을 했어요. 두세 번 두드렸는데 상판이 분리됩니다. MDF 합판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깔끔하게 MDF죠? 원목 가구인 줄 알았는데 엉터리라는 불만글이 인터넷 등에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비슷하게 보이고 실물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원목이 아닌 합판 목재를 섞은 것도 문제지만 일부 목재는 몸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톱밥 찌꺼기를 접착제로 압축해 만든 MDF는 알레르기와 생식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 사용이 일부 제한되는 목재입니다. 목재는 유해 물질 방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선진국은 포르말데히드 방출량이 0.5mg 미만인 E0 등급까지만 실내용 가구에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방출량이 이보다 많은 E1도 사용됩니다. E1 목재를 쓰고도 오히려 친환경 원목 가구라고 광고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원목 가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원가 절감 차원에서 다들 이게 약간 관행적인 원목인지 확인하려면 나무결이 모서리에서 이어지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원목은 이렇게 나무 결이 흘러서 옆으로 옆면이 이렇게 보여요. 원목 아닌 원목 가구를 사도 소비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서아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인 가빈자가 내일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획이 굵고 강직한 특유의 활자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내면이 평평한 돛빵 모양이 선명합니다.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금속에는 한자 음이 적혔습니다. 가늘고 빽빽해 보기가 어려운 경자자보다 좀 더 굵은 활자가 필요해 왕명으로 만든 금속 활자 가빈자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 6월 서울 인사동에서 수습한 조선 전기 금속 활자 1632점 가운데 1435년 근사록과 서체와 크기가 동일한 활자 48점을 가빈자로 확인하고 공개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특히 그 세종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축적이 되어서 이런 활자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는 것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 당대의 과학기술자들이 개발에 참여한 조립식 활자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기존 활자 하루 인쇄량의 2배인 40여 장을 찍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무 조각을 글자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고정을 아주 단단하게 한 거죠. 글자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걸 방지한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 한정돼 사용됐던 동국정운식 표기법과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1465년 제작된 을류자 등 한글 활자들도 눈에 띕니다. 박물관은 발굴 당시 활자가 담겨 있었던 항아리와 세종의 명으로 처음 제작된 주야 겸용식의 일성 정시의 등 유물들을 올해 말까지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가을 야구 준 플레이오프로 가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팀, 두산과 키움이 와일드카드 마지막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키움 안우진의 호투에 쩔쩔맸던 두산 타선. 오늘은 일찍부터 포문을 열었습니다. 1회 말 김재환의 장타로 만들어진 1사 2삼루 기회. 양석환이 놓치지 않고 2타점 적시타로 연결했습니다. 2회엔 안타와 볼넷으로 일찌감치 상대 선발 정찬헌을 끌어내렸고 만루 상황 헤르난데스의 적시타로 다시 2점을 추가했습니다. 키움은 4회 초 김혜성의 허슬 플레이와 이정후의 안타에 이어 송성문의 행운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두산 중심 타선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4회 말 투아웃 후에 정수빈부터 시작해 안타 6개를 몰아치며 5득점 비기닝을 만들었습니다. 키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회 초 이용규의 끈질긴 플레이로 만들어낸 만루 기회. 바람의 손잡 이정후가 깔끔한 싹쓸이 적시타로 추격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6회 말 더블 스틸에 강승호, 박세혁의 적시타까지 묶어 6점을 폭발시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7회 현재 두산이 15대4로 앞서 있습니다. 이대로면 준 플레이오프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LG와 두산의 잠실 더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은 목요일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문화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그리스는 모든 바와 클럽, 식당, 카페에서 춤을 금지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말라고 했죠. 코로나가 급속히 번지자 내린 금지령이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우연찮게도 방탄소년단이 자유롭게 춤추는 날을 향한 희망을 담아 퍼미션 투 댄스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엔 어느 광고가 꼽았던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17년 전 G.O.D의 노래도 애틋한 그리움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너 맞았냐? 그럼 일단 와. 나도 면역 있는 남자다.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모처럼 친구들을 불러내면서도 실감나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51일 만에 저녁 거리마다 왁자하게 기분 좋은 소란과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식당과 주점에선 연신 건배가 이어졌고 야구장엔 치맥이, 영화관엔 팝콘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 한 단계가 풀렸을 뿐인데도 되찾은 일상은 달콤했습니다. 빈 가게를 시름 속에 지키던 분들도 분주하게 일손을 놀리며 트인 가슴에 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성급하게 이태원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헬로윈 인파는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인지를 실감나게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내딛는 걸음엔 가벼운 설렘과 꺼림칙한 조심스러움 그리고 무거운 두려움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확진자 급증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퍼미션 투 댄서처럼 마스크를 벗은 민 얼굴을 마주보고 입 맞추고 춤추는 날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게 그리 나쁘지만도 않더라는 시인의 깨달음처럼 말입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 들어온다기에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나를 아끼고 남을 존중하며 마스크와 한철 보내고 나니까 내가 좀 커진 것 같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가족과 되찾은 일상을 지키려면 또 한 번 현명한 시민정신이 절실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라는 작은 일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삶과 세상을 되살리는 큰일이 됩니다.
11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위드 코로나, 위드 마스크였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안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안개가 자욱하겠는데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200m의 앞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안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7도, 안동은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저녁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비도 조금 오겠는데요. 이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